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3분기 마지막 날,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이신 권태신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이 스카이다이빙 하는. 네, 제가 스카이다이빙 3번 했습니다. 아, 대단하죠. 4,500m에서 13,000피트에서 떨어지면은 네. 시속 230km로 낙하산 없이 내려오다가 한 1,500m 됐을 때 낙하산 피면은 그 내려오는데 한 4분 걸려서 전체로 한 5분이면 땅에 떨어집니다. 아주 색다른 경험이겠네요. 예. 예. 자, 우리 경제 상황부터 먼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경련에서는 하반기에 2%대 초반 성장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그 배경이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라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의 덕을 보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그렇고,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놔주지 않겠다는 미중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고.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WTO 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 WTO의 그 심판 기구가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 환경이 아주 안 좋은데 그동안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또 지난 5년 동안에 이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하면서 최저임금을 막 2년에 30%로 올리고, 또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주 52시간 예외 없이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기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오니까 결국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리면은 경기 침체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 같은데요. 그래요. 문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계 위기에 97년 외환위기 때도 수출이 잘 돼서 극복했고, 2008년에도 수출이 잘 돼서 극복이 됐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수출이 잘 안 되고, 지금 9월까지 한 290억 달러 무역 적자인데 연말까지는 한 400억 달러가 될 거고. 최대죠.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또 투자한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은 원화가 절하가 되니까, 이 1달러 1,200원대 1,200원 바꾸면 1달러 받았는데 지금은 1,200원 바꾸면 90센트밖에 안 되니까 밀리 팔고 나가려는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이 자꾸 그거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수출이 또 잘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 세계 경제 환경도 안 좋고, 또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높고, 그래서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뭐 상당히 고환율 상황인데 과거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전체적인 뭐 단기 부채나 이런 규모 면에서 그런 펀더멘털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97년 외환위기 때는 청와대에 있다가 임창열 부총리 비서실장에서 98년 직접 겪었고, 2007년, 2008년에는 국무총리실 장관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1년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봤을 때 당장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은 98년 경우에는 전체 부채, 국가 부채, 대외 부채 중에 49%가 단기 외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한 26%밖에 안 되고, 그전에는 97년에 외환 보유고도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4,900억 불 외환 보유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당장 위기가 닥치지는 않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세계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수출로 해서 달러를 받아가지고 갚았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또 에너지 가격은 비싸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쌓이고 하니까 이 쉽게는 그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위기가 바로 닥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증시가 이렇게 하락할 때 그 뭐 보통 이제 그 시장의 주도주들, 우리나라 간판 기업들이죠. 이렇게 버티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주도주들이 전부 다 빠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가까이서 보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대기업들, 우리 간판 기업들이 고전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수출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제조업 그러니까 뭐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전부 화학 뭐 이런 건데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제일 먼저 타격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이 항공업종이라든지 이쪽은 또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적자가 손해가 많이 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뭐 이러고 하는 것이 늦고 코로나는 끝나고 하니까 옛날처럼 반도체라든지 IT 제품이 잘 안 팔리니까 그런 쪽이 조금 피해가 있죠. 예. 사실 뭐 그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산업 전문가들 얘기가 이제 우리가 중국보다 위에 있는 분야가 별로 없다. 뭐 메모리 반도체나 뭐 일부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다 중국의 추격을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 수출 부진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력 업종이 지난 20, 30년간 변하지 않았어요. 네. 반도체, 전자, 장비, LCD 이런 거,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철강, 조선 철강인데 네. 지금 조선, 철강, 자동차 뭐 이런 웬만한 걸 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중국이 또 반도체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초격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못 따라오게 그렇게 하려면 기업하기가 좋아야 되는데 네. 지금 지난 5년 정부 동안에 기업 못하게 자꾸 규제를 만들었거든요. 무슨 뭐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강화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렇다고 기업 규제 3법 해서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좀 노랑봉투법이라고 불법한 노조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못한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불법을 용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불법이라도 폭력 파괴가 없으면 된다고 하는데 폭력 파괴 외에는 불법 행위가 아니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도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하겠다 그러지. 온갖 거를 지금 기업 규제를 막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4차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양황자 의원도 그런 얘기하고 미국, 중국에서 하는 걸 보고 반도체 촉진법, 지원법도 만드는데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제법은 빨리 만들면서 뭔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촉진하는 법은 참 미적거리는 게 아주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회가 너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는 투표 인기 이것만 생각을 하지 장기적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나라 뭐 먹고 살까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반도체협회 부회장이 그 원장님을 내방했다고 하던데요. 그 아무래도 치포 같은 그런 것들이 뭐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을.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이 그 특허권을 침해한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런 상태로 놔두어서는 세계 경제 질서가 위험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 각종 견제를 하고 있고 중국에도 최고 기술을 넘기지 말라고 해서 칩스4라 그래서 반도체 4국 동맹 미국, 대만, 일본, 한국을 같이 하고 중국한테 넘겨주지 마라. 근데 반면에 우리는 또 중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 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결국은 이 기본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단지 미국에다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중국에 있는 공장 가지고 중국 기술로 그 고도 기술이 넘어가지는 않다. 그러니까
가장 중저급의 그 제품들이니까 그런 네. 그대로 좀 놔두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좀 설득하면서 중국 사이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반도체 수출 전체 1,200억 불 하는데 중국으로 500억 불 40% 수출하니까 예. 중국하고 또 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딜레마적인 이럴 때일수록 이제 외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나 그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거 결국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외환 위기 때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네. 그때 논의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나 대만이나 일본 이런 데는 워싱턴 DC, 미국의 의회, 미국 정부에다가 로비를 많이 하고 또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 언론을 통해서도 미국 국민도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로비 활동, 홍보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본의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 그래서 IRA 인플레 예. 감축법도 일본 제품은 빠져나가고 그렇죠. 우리는 실컷 미국에도 투자도 많이 했는데 못 빠져나가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대의회 로비라든지 대정부 로비 이런 것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경련이나 뭐 이런 데서도 전부 대만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다 워싱턴 DC에 그 사무실도 있고 네. 또 각 기업이 돈을 모아가지고 로비 활동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했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여태까지는 자유무역을 창달을 하고 이렇게 다자주의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앞서서 국제 질서를 지금 중국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하니까 이럴 때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은 정부 국민이 합쳐서 미국의 로비를 강화하고 설득을 하고 미국 의원들도 다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도 좀 지원하고 해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미국 로비라는 거는 뭐 그냥 갑자기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꾸준히 관계를 쌓아놓고 그래서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닥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위기 나고 나서 불 나고 나서 불 끄는 데만 신경 쓰는데 네. 미국에는 로비가 합법화돼 있거든요. 네. 자기 그 이익 집단이 자기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건 합법하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개별 기업에서 하기는 곤란하면은 전경련 같은 경제 단체를 동원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미국에 로비도 하고 미국의 그 국민 홍보 언론에도 광고도 내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뭐 국익 차원에서 이거는 뭐 무슨 여야 진영 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익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뭐 경제의 자유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 규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규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규제 혁파, 규제 완화 이어져야 되는데 뭐 그동안 뭐 한 20, 30년 동안 규제 완화한다고 숱하게 얘기했지만 된 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류가 몇십만 년 역사 있고 나서는 뭐 한 3,000년 되는데 산업혁명이 18세기 1700 몇십 년에 생겼잖아요. 그 이전에는 1년간 연 세계 경제 성장률이 0.02%인데 제자리였죠, 그냥. 예, 거의 성장 안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는 매년 2%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명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그 조그만 섬나라 영국에서 자원도 없는 영국에서 일어났느냐? 영국은 마그나 카르트, 인권 선언 뭐 이런 거에서 자유를 제일 먼저 획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군대를 끌고 간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재산권을 보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명나라는 안 됐단 말이죠. 한국도 우리도 이시조선 때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방이나 뭐 이런 데서 와서 막 강제로 수탈을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에 있어서 잘 살게 하는 제일 핵심은 자유라고요. 재산권에 대한 자유,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유, 시장 경제의 창달. 그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북한은 저렇게 공산주의에서 국가 위주로 하다가 망했고 세계 제일 못 살고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 제일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 사회주의적 경향이 많아서 이 모든 거를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경제 자유도가 캐나다의 프레이저 인스티튜트라든지 아니면 그 제네바에 있는 WEF라든지
뭐 루센에 있는 저기 IMD라든지 전 세계에서 다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자유도가 굉장히 낮고 특히 제일 심한 거는 노동 시장이 완전 규제 위주로 돼 있고 노동자 위주로 과다 보호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노란봉투법이란 걸 만들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제가 창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 전경련에서 11월 9일 날 큰 서울 자유포럼이라고 큰 행사를 해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기대됩니다. 자, 이거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요. 최근 한경련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여기서 수도권 집값이 최소 35% 이상 거품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 있을 동안에 사람들은 좋은 집, 새 집에 살고 싶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을 안 했단 말이죠. 또 돈 번는다고.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가 없는 데다가 그거를 임대차 3법에서 시장 개입을 직접 해보니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가 해서 또 거기다가 이제 경제 살린다고 돈을 막 풀고 금리가 낮고 하니까 그 집값이 막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품 상태니까 점차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또 금리도 오르고 이러면 부동산 값이 잡히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 값 잡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이제 거품이라고 했던 부분이 급작스럽게 꺼지는 그 상황, 이른바 이제 버블 붕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한다든지 미국의 그 금융위기 때 주택 버블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버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융기관에서 DTI라고 그래서 자기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데트 서비스 레이쇼, 이 원리금 갚는 비중이 전체 소득의 몇 프로가 되는지 그걸 보고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 그냥 대출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는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버블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LTV, DTI나 뭐 DSR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뭐 전반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